베트남 하노이의 밤은 늘 눅눅한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붉은색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식당 입구에 서면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죠. 연주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무대 의상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짙게 칠한 입술과 날카롭게 그려낸 문매는 마치 남의 얼굴을 빌려 쓴 것만 같았습니다. 분장실 밖에서는 벌써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연주는 잠시 눈을 감고 평양의 겨울바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끈적거리지는 않았거든요. 평양, 교회단에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시절, 연주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나비처럼 자유로웠습니다. 공중그네를 타고 허공을 가를 때마다 쏟아지던 박수갈채는 연주에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죠. 그때의 연주는 자신이 조국의 자랑이자 예술의 정점에 서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예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다친 뒤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끼니를 걱정하며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연주는 부모님의 굽어버린 등을 보며 결심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려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선택한 길이 바로 베트남 파견이었습니다. 해외 식당에서 공연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당시 연주에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밧줄처럼 보였거든요. 식당 홀로 나서는 연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자 익숙한 조명이 쏟아졌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연주의 피부를 따갑게 찌르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객들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흔들고 몸을 굽혀 인사했죠. 그 순간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박 차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 차장은 이 식당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는 연주를 뛰어난 예술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당의 매출을 올려줄 화려한 상품이자 자신의 출세를 도와줄 도구로만 여겼어요. 박 차장이 식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연주는 알 수 없는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연주는 몸을 던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단 시절 익힌 고난도의 유연성을 살려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였죠. 허리를 뒤로 꺾어 바닥에 손을 대고 다시 공중으로 몸을 띄우는 동작을 할 때마다 손님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어요. 이 춤은 예술이 아니라 그저 박 차장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기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 차장은 공연이 끝나면 항상 연주를 사무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연주의 몸짓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게 춤추라고 강요하곤 했죠. 특히 최근 들어 박 차장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한 척하면서도 연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박 차장이 중앙당 고위 간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을 때 연주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 차장은 연주를 평양의 실세에게 바칠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며 연주의 미모와 재능을 칭송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연주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온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연주는 더 이상 자신이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예술가가 아니라 팔려가기를 기다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연주는 땀에 젖은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고 밖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이 돌아가며 감시를 서고 있었죠. 연주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도망치면 부모님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대로 상납되어 평생을 놀이개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낯선 남자가 연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연주의 몸매를 훑어보거나 시끄럽게 박수를 치는 대신 슬픔이 서린 연주의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식당에 올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연주의 공연을 지켜보곤 했죠. 어느 날 저녁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던 연주는 지훈과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아주 찰나의 순간 연주의 손에 작은 종이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연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소매 속에 감췄어요. 박 차장의 매서운 눈길이 등 뒤를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주는 태연한 척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종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춤추는 모습에서 진심을 보았다는 말,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는 위로의 문장이었죠. 연주는 그 글자를 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항상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만 배워왔던 연주에게 그 말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초대장처럼 들렸습니다. 연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동자와 창백해진 안색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작은 세장 속에 갇혀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지훈이 건네준 그 작은 쪽지는 연주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습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왔던 연주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반항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 차장은 다음 주면 연주를 데리고 평양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가 준비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그의 얼굴에는 승진에 대한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가득 피어올라 있었죠. 박 차장이 연주의 어깨목을 잡으며 잘 부탁한다고 말할 때 연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연주는 숙소로 돌아와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의 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교회단 시절부터 혹독하게 훈련해온 자신의 근육과 관절들은 이제 도망치기 위한 유일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좁은 틈새도 통과할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소리 없이 담장을 넘을 수 있는 민첩함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연주는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라는 남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박 차장이 설계해 놓은 지옥 같은 미래로는 절대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연주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지훈의 쪽지를 숨기며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의 밤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을 바라보는 연주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는 이제 날카로운 의지와 생존에 대한 갈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유연한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가올 새벽,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도주가 시작될 것임을 예감하면서 말이죠. 박 차장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올 때마다 연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안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균열이었습니다. 연주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분장을 지웠습니다. 가짜 미소를 걷어낸 얼굴에는 이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노이의 밤 공기는 여전히 끈적거렸지만 지훈이 건네준 쪽지를 품에 안은 연주의 심장은 그보다 더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쪽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 내려가던 연주는 혹시라도 누군가 들이닥칠까 봐 종이를 입에 넣어 씹어 삼켜버렸죠. 입안 가득 번지는 종이의 씁쓸한 맛은 오히려 연주에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이정표와도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는 연주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식당에서의 일상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연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대 위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지훈과의 다음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지훈은 매번 다른 시간에 식당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연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메뉴판을 특정한 방향으로 놓거나 물잔을 2번 가볍게 두드리는 식이었죠. 연주는 공연 도중 회전 동작을 하며 자연스럽게 지훈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가 보낸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둘만의 통로가 된 것은 식당 뒤편에 위치한 좁은 게시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식재료 목록이나 공지사항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는데 연주는 그 틈바구니에 아주 작은 점이나 기호를 남겨 자신의 상황을 알렸어요. 지훈 역시 식재료 배달원으로 위장한 조력자를 통해 그곳에 답장을 남기곤 했습니다. 박 차장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연주는 공연 연습 시간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무대 뒤편에서 연습에 몰두하는 척하며 쪽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적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차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연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앉혀놓고 평양의 고위 간부가 연주의 공연 영상을 보고 얼마나 흡족해했는지를 입이 마르도록 늘어놓았죠. 박 차장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가득 묻어 있었고 그가 연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릴 때마다 연주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차장에게 연주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달게 될 더 높은 계급장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무심한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연주의 안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연주는 박 차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차장 앞에서는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고 평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척 연기했죠. 박 차장이 건네는 칭찬에 수줍게 웃어 보일 때마다 연주의 마음은 수치심으로 움츠러들었지만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연주의 그런 태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늦추기 시작했어요. 연주에게는 그것이 탈출을 위한 가장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탈출 준비를 위해 연주는 매일 밤 비밀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충성 무용을 연습한다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이었죠. 연주는 좁은 분장실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고 소리 없이 기어가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몸을 최대한 작게 접어 구석진 틈새에 들어가는 훈련도 빼놓지 않았어요. 교예단 시절의 혹독한 훈련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연주의 몸속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특히 소리를 죽이는 법에 집중했습니다. 마룻바닥에 어느 부분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지점을 밟아야 발소리가 나지 않는지를 식당 구석구석을
누비며 몸으로 익혔죠. 손가락 끝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 문틀에 매달려 버티는 연습을 할 때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연주는 단 한 번도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의 사무실 바로 옆방에서 연습할 때면 그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가까웠기에 연주는 숨소리조차 조절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훈과의 심리적 연대는 쪽지를 통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지훈은 연주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평이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주는 그 글귀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죠. 지훈의 위로와 격려는 연주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얼어붙었던 영혼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연주는 지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는 명령과 복종 말고도 존중이라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차장이 연주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평양에서 정식으로 송환 명령서가 내려왔다는 소식이었죠. 박 차장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도취되어 번들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연주의 심장은 바닥 끝까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지훈과의 최종 탈출 약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연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박 차장 앞에서 기쁜 척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연주는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박 차장이 믿었던 그 눈물은 사실은 벼랑 끝에 선 인간의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감각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죠.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연주를 더욱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연주는 그날 밤 지훈에게 보낼 마지막 쪽지에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기호를 남겼습니다. 탈출을 사흘 앞둔 밤 연주는 식당 문을 닫은 뒤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노이의 밤하늘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연주가 머무는 이곳은 거대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죠. 연주는 옥상 난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찔한 높이였지만 교회단에서 공중그네를 타던 연주에게는 두려움보다 탈출을 위한 경로로 먼저 보였습니다. 연주는 옥상에서 외벽 파이프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지점을 꼼꼼히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박 차장은 연주를 위한 환송 잔치를 열어주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그것은 사실 연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식당의 요원들은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연주를 밀착 마크하기 시작했고 숙소의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연주는 좁은 방 안에서 창밖의 달빛을 보며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훈으로부터 마지막 신호가 온 것은 탈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 아래 아주 작은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그것은 내일 새벽 3시 대사관 근처의 특정한 지점에서 대기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주는 그 신호를 확인하는 순간 전신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었죠. 박 차장이 옆에서 만족스러운 듯 연주의 등을 두드리며 평양에 가면 자신을 잊지 말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연주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리 떨어진 소음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연주는 마지막 공연을 마친 뒤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무대 위에서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관객들을 향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이었죠. 무대를 내려오며 연주는 붉은 커튼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가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창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서글픔보다 분노가 먼저 앞섰습니다. 연주는 분장실로 돌아와 자신의 소지품 중 가장 가볍고 필요한 것들만을 챙겨 몸 안에 숨겼습니다. 밤 12시가 지나고 숙소의 불이 모두 꺼졌을 때 연주는 침대에 누워 숨죽여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연주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죠. 밖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담배 연기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고 자신이 연습했던 모든 동작을 복습했습니다. 30cm의 좁은 틈을 빠져나가는 법, 소리 없이 바닥에 착지하는 법,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법까지 연주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압도하는 생존 본능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찾겠다는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유연한 다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근육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박 차장의 야욕이 깃든 평양행 비행기 표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주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발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새벽 2시 하노이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감시자들의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 연주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연주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좁은 배기구 입구에 손을 대고 자신의 몸을 그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은 연주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동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던 좁은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 두고 가는 것은 낡은 의상과 억압된 이름뿐이었습니다. 연주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는 연주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한 마리의 유연한 고양이 같았습니다. 박 차장이 꿈꾸던 화려한 상납의 꿈은 그 시각 연주의 용기 있는 첫걸음과 함께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의 정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주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하노이의 밤은 늘 시끄러웠지만 식당 숙소의 뒷골목만큼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대한 무덤 같았죠. 연주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발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자 연주의 손바닥은 축축한 식은땀으로 젖어 들었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침대 매트리스가 비명을 지를까봐 호흡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근육을 움직였어요. 문 밖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구둣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연주는 어둠 속에 굳은 동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연주는 자신의 소매 속에 숨겨둔 가족의 사진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연주의 시선이 향한 곳은 천장 구석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환기구 덮개였습니다. 성인 남자의 머리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고작 30cm 남짓한 공간이었죠. 박 차장은 연주가 이곳을 통해 빠져나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연주에게는 평양 교회단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익힌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주를 올가매던 쇠사슬인 동시에 오늘 밤 그녀를 자유로 인도할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어요. 의자를 딛고 올라선 연주는 소리 없이 환기구 덮개를 분리했습니다. 덮개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집중해야 했죠.
좁은 구멍 안에서는 쾌쾌한 먼지, 냄새와 차가운 기계의 기름 냄새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연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던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박 차장의 야욕이 서린 화려한 무대 의상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주인 없는 껍데기처럼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연주는 미련 없이 몸을 날려 환기구 안으로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좁은 금속관 안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양어깨가 좁은 벽면에 꽉 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연주는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여 눈을 질끈 감았어요. 폐를 짓누르는 압력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섞여 나왔죠. 하지만 연주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교예단 시절 몸을 작게 접어 상자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떠올리며 의식적으로 관절에 힘을 뺐어요. 어깨 근육을 비틀고 쇄골을 안쪽으로 모으자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철판에 살결이 쓸려 나가는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금속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피부를 긁었지만 연주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오직 지훈이 기다리고 있을 대사관 근처의 자유를 생각하며 팔꿈치와 무릎의 반동만으로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환기구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지만 연주에게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각만이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팔다리의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고통이 밀려올 때쯤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통로 끝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과 연결된 배기구 입구였어요. 연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연주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연주의 발끝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연주가 서 있는 곳은 4층 높이의 아찔한 외벽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자 하노이의 가로등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고 숙소 정문 근처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연주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이프 하나에 의지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동무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연주는 차가운 금속 파이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죠. 연주는 발가락의 감각을 이용해 벽면의 미세한 틈을 찾았습니다. 교예단에서 줄타기를 배울 때 몸에 익힌 균형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파이프를 타고 한 뼘씩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낡은 파이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까 봐 연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요원들이 웃으며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연주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작을 멈추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어요. 중간쯤 내려왔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주가 딛고 있던 작은 돌출부가 부서지며 발이 허공에 뜬 것이었죠. 순간 중심을 잃은 연주의 몸이 허공으로 쏠렸고 오직 파이프를 잡은 두 손의 힘만으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어깨 관절이 빠져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연주의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연주는 자신의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주는 허공에서 다리를 휘저어 간신히 옆 건물의 창틀을 찾아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바닥은 파이프에 쓸려 화끈거렸지만 결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평양 교예단의 혹독한 훈련실을 떠올렸습니다. 스승의 채찍질보다 무서웠던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미래였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며 두려움이 분노로 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주는 그 분노를 힘삼아 다시 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지면에 발이 닿았을 때 연주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요원들이 순찰을 도는 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연주는 몸을 낮게 숙이고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담벼락 밑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는 동안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연주의 감각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연주는 미리 봐두었던 낡은 자전거 한 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지훈과 약속한 지점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숙소 건물 쪽에서 다급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박 차장의 분노 섞인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는 듯했어요. 연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했고 페달을 밟는 다리에는 경련이 일어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노이의 복잡한 골목길은 연주에게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압박감이 연주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죠.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만을 골라 자전거를 몰았고 가끔 마주치는 현지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연주는 오직 지훈이 알려준 대사관 근처의 노란 가로등만을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렸어요. 멀리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연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cm의 좁은 한 기구를 빠져나와 4층 높이의 벽을 타고 내려왔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연주는 자전거를 버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정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뒤편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박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연주, 거기 안 서 라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연주는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연주의 시선은 오직 대사관의 철문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연주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으며 생애 가장 빠르고 아름다운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한 연주는 차가운 철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 없어 온몸으로 눈을 밀어붙였어요. 그때 정문의 인터폰을 통해 한국말이 흘러나왔고 연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cm의 자유, 그 좁은 통로를 지나온 연주에게 비로소 넓고 광활한 세상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죠. 연주는 대사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자신을 쫓던 박 차장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듯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연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상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상처들은 연주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낸 자유의 훈장이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연주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건 위대한 탈출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연주의 다리는 이미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듯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는 고요한 하노이의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연주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힌다면 박 차장이 공언했던 그 끔찍한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연주는 이를 악물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페달을 굴렸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오자마자 하노이의 넓은 도로가 나타났지만 가로등 불빛조차 연주에게는
자신을 폭로하는 적군의 감시등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주는 잠시 멈춰 서서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골랐습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쉴 틈이 없었죠. 멀리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타이어 비명을 지르며 골목 어귀를 돌아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박 차장이 보낸 요원들이 분명했습니다. 연주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더 좁은 골목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짓눌러왔던 북한에서의 수동적인 삶, 그리고 박 차장의 인형으로 살아야 했던 억압된 자아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죠. 연주는 이제 더 이상 평양 교회단의 화려한 무용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달리는 도망자였어요. 축축한 담벼락에 몸을 밀착시킨 채 연주는 요원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연주의 이름을 거칠게 부르며 주변 상점의 문을 발로 차고 있었죠. 연주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입을 손으로 꽉 막았습니다. 박 차장의 낮은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을 때 연주의 몸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박 차장은 연주를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주에게 평양의 고위 간부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온 가족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유혹했지만 그 속에는 연주를 영원히 노예로 부리겠다는 탐욕이 숨어 있었죠. 연주는 그 역겨운 진실을 깨달았던 날의 분노를 떠올리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의 새벽 골목은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연주는 지훈이 쪽지로 알려주었던 대사관으로 가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와 피로 때문에 방향 감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골목 끝에서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파란색 차량의 비상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주는 구원자를 만난 듯 그곳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 골목에서 박 차장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와 연주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연주는 급히 방향을 틀어 건물 사이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 차장은 차에서 내려 연주의 이름을 부르며 협박과 회유를 섞어 소리쳤지만 연주는 그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연주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요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요원들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며 연주에게 어서 가라고 몸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연주는 지훈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건네주었던 쪽지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라는 그 한마디가 연주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연주는 대사관으로 향하는 마지막 직선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뒤편에서는 박 차장이 요원들과 함께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죠. 연주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마비되었고 시야는 눈물과 땀으로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이 보였을 때 연주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순간 박 차장의 손이 연주의 옷자락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연주는 교회단 시절 익혔던 유연한 몸놀림을 이용해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그의 소나귀를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연주가 평생을 바쳐 연습했던 그 어떤 안무보다도 절박하고 아름다운 동작이었죠. 연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사관 정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박 차장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등 뒤에서 폭발하듯 들려왔습니다. 그는 연주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연주의 귀에는 이미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사관 안쪽에서 달려나오는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철문의 육중한 마찰음만이 선명하게 들릴 뿐이었죠. 연주는 철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박 차장과 요원들을 막아서며 연주를 안쪽으로
급히 이끌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사슬을 끊어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박 차장이 문을 두드리며 날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주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연주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을 때 연주는 비로소 자신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낯설지만 다정한 한국말이 들려오자 연주의 마음은 눈 녹듯 가라앉았습니다. 연주는 담요를 꼭 쥔 채 대사관 건물 안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하노이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하늘을 보며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부모님도 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이 연주의 가슴 속에 단단한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지훈이 안전한지 걱정되었지만 대사관 직원은 연주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연주는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의 엉망이 된 신발과 상처투성이인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연주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 차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냈던 그 처절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연주는 직원이 안내해준 방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연주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죠. 연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다시 한번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하노이의 새벽 추격전은 이렇게 끝이 났고 연주에게는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박 차장 앞에서 지어 보였던 가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귀한 미소였습니다. 연주는 이제 다시는 어둠 속으로 숨지 않겠다고, 오직 빛을 향해 춤추며 살아가겠다고 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비행기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양의 겨울바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하노이의 눅눅한 습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맑고 투명한 공기였죠.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는 연주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며칠 전 하노이의 외벽을 타고 내려올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근육 마디마디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연주는 안내에 따라 공항 안으로 걸어가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연주는 곧바로 하나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연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이자 동시에 가장 설레는 학교와도 같은 곳이었죠. 처음으로 지급받은 한국의 옷을 입었을 때 연주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북한 식당에서 박 차장이 강요했던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이 아니라 수수하고 편안한 면 티셔츠였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은 이 작은 변화에 연주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안에서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연주에게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은행 카드를 기계에 넣으면 돈이 나오는 모습이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은 연주를 매일같이 놀라게 했죠. 하지만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연주의 마음은 자꾸만 하노이의 그 새벽 골목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자신을 차에 태우기 위해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지훈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지훈이 무사한지, 혹시 나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느라 연주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연주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박 차장 앞에서 지어 보였던 가짜 미소가 아닌 진짜 자신의 표정을 찾고 싶었죠. 처음에는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주는 조금씩 입가에 자연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하나원의 강당에서 홀로 춤 연습을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 맺힌 슬픔과 기쁨을 몸짓으로 털어내는 시간이었죠.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연주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박 차장은 평양에서 온 명령서를 흔들며 연주를 협박했었죠. 연주의 아버지가 기술자로 일하며 일궈놓은 명예와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삼아 그녀의 영혼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물론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파왔지만 연주는 자신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주는 부모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때까지는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원을 퇴소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연주는 짐을 챙겨 정문 앞에 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정원 위로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죠. 정문을 나서는 순간 연주는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연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지훈은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연주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주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지훈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지훈 앞에 멈춰 선 연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말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거든요. 지훈은 다치지 않은 다른 쪽 손으로 연주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훈의 옷소매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 냄새가 하노이의 그 절박했던 밤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공포가 아닌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지훈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다정한 눈빛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지훈은 연주를 데리고 서울의 어느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훈이 건네준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연주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세상으로 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지훈은 그동안 연주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이야기와 박 차장이 결국 현지 당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연주는 박 차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연주의 인생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과거의 파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연주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느냐고요. 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연주가 처음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날 그녀의 눈 속에서 보았던 그 강렬한 생명력을 잊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지훈의 말에 연주의 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은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연주는 지훈의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서울의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의 첫 번째 한국 무대가 열렸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연주에게는 평양 교회단의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도 소중한 자리였죠. 연주는 분장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화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박 차장이 지시한 진한 화장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을 살린 투명한 화장이었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연주는 깊은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객석에 앉아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긴장한 연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응원을 보냈죠. 조명이 켜지고 연주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연주의 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남을 위한 아부의 몸짓도 돈을 벌기 위한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유를 노래하고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는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고백이었죠. 연주는 공중으로 몸을 던졌고 하노이 외벽에서 느꼈던 중력의 공포를 자유의 무게로 바꾸어 가뿐하게 착지했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고 연주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온 연주에게 지훈이 다가와 커다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노이에서 쪽지로만 주고받았던 그 수많은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연주는 꽃다발에 얼굴을 묻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끈적이는 하노이의 밤 공기도 박 차장의 매서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스스로 선택한 미래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연주는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연주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화려한 네온사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빛들은 연주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그녀의 앞길을 밝혀주는 축복의 전등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주는 가끔 평양에 부모님이 생각날 때면 가슴이 아릿해졌지만 이제는 슬퍼하는 대신 더 열심히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야말로 언젠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주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제 안에서 툭 끊어졌던 희망의 끈은 이제 단단한 밧줄이 되어 연주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새벽의 그림자 속에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펼쳐 보이는 주인공이었죠. 연주는 지훈과 함께 길을 걷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연주는 아주 길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유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평범한 기적이라는 것을 연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주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거쳐온 30cm의 좁은 한기구는 이제 넓은 세상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이 되었죠. 연주는 자신의 유연한 몸과 강인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동물을 이어갈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춤추는 한연주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연주는 지훈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다가올 눈부신 아침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